병중사색 제3장 권근의 병중사색. 들어가며 양촌 권근은 고려말 조선 초의 성리학자이자 문인인 동시에 관료이다. 그는 고려와 조선 두 왕조에 걸쳐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목은 이색의 제자로서 성리학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문학적으로도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특히 그는 50세의 나이에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되어 조선 전기의 문풍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권근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교 경전 주석서인 오경천견록을 저술함으로써 독자적인 조선 경학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연구도 주로 사상과 경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문학에 대한 연구라 해도 대부분 사상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냉철한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된 사상가라 하더라도 시문학에는 진솔한 정서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병에 걸렸을 때 지은 작품이라면 더욱 그렇다. 권근의 진솔한 내면의 모습을 그가 장년기와 노년기에 병을 앓으면서 창작한 시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자. 이 책이 백성에게 큰 혜택 주리. 향약재생 집성방. 개국 초 조선의 의학은 고려시대에 주체적으로 의학을 정립하려 했던 의지와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축적된 경험과 이론을 반영하여 한층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고려 말 조선 초에 관료로 활동하였던 권근은 의학 지식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고 의료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재생원에서 출판한 향약재생 집성방은 1398년에 권중화, 김사영, 조준 등이 찬술한 것을 재생원에서 편찬한 책으로 한국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향약을 개발해 실은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당시 조선의 의학 수준과 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권근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의술과 약으로 구제하는 것은 어진 정치 가운데 한 가지 일이다. 옛날에 신농시가 기백에게 풀과 나무를 맛보게 하고 의원의 직책을 맡겨 병을 고치게 하였다. 주례에 의사는 의학에 관한 일을 관장하여 약초를 모아 병 고치는 데에 공급한다고 하였다. 그 뒤로 의술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유부, 편작, 의화, 의완의 무리 등 문헌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남긴 서적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나라 이후로는 약방문이 시대마다 늘어났는데 약방문이 많아질수록 의술은 더욱 허술해졌다. 이는 옛날의 용한 의원은 한 가지 약을 가지고 한 가지 병을 고쳤지만 후세의 의원들은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가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당나라의 명의 허윤종은 사냥하는데 토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온 들판에 널리 그물을 치는 격이다 라고 조롱하였으니 참으로 좋은 비유이다. 그렇다면 병을 정확하게 알고 약을 제대로 쓰기는 어려운 일이니 여러 가지 약을 혼합해서 한 가지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약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더 낫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지 않는 약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라의 풍속대로 한 가지 약초를 가지고 한 가지 병을 치료해도 그 효험이 매우 신통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삼화자의 향약방 같은 경우 간단하게 요점만 뽑아놓았지만 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간략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전에 판문화 부사 권중화가 서찬이란 사람에게 수집한 내용을 더 보태도록 명해서 간이방을 편찬하였으나 그 책은 여전히 세상에 널리 퍼지지 못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어질고 성스러운 작품으로 천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시고 널리 은혜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려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으셨다. 그리하여 가난한 백성이 병이 나도 치료할 수 없음을 항상 염려하고 몹시 치근하게 여기셨다. 좌의정 평양백 조준과 우의정 상랑백 김사형이 위로 임금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울에 재생원을 설치하고 노비를 지급하여 향약을 채취하게 한 다음 약을 만들어 널리 나누어 주어 백성이 편히 쓸 수 있게 하자고 주청하였다. 이에 동지 중추원사 김희선이 그 일을 도맡아 각 도에도 의학원을 설치하고 교수를 나누어 파견하여 약 방문에 따라 처방함으로써 영구히 그 혜택을 입게 하였다. 또 그 약방문에 미비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곧 권공과 함께 관약국의 관리에게 특별히 명하여 모든 약방문을 다시 연구하게 하였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한 약방문을 채집하여 부문으로 분류 편집하여 향약재생 집성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마의방을 부록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김충주가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기술자들을 모아 인쇄하여 널리 전파하니 모두 얻기 쉬운 약이고 이미 검증된 의술이었다. 이 약방문에만 정통하면 한 가지 병에 한 가지 약만 쓰면 되니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나지 않아 구하기 어려운 것을 바랄 것이 있겠는가. 또 오방은 모두 성질이 다르고 심리를 넘어서면 풍속이 같지 않으니 평상시 음식의 기호도 시고 짜고 차고 따뜻한 것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병에 대한 것도 굳이 중국과 같게 할 필요가 없이 약방문을 달리해야 한다. 더구나 먼 지역의 물건을 구하려다가 얻지도 못하는 사이 병만 더 깊어진다. 값을 치르고 얻었더라도 묵어서 썩고 벌레 먹어 못 쓰게 된다면 약효가 떨어지니 약성이 완전한 국산 약재를 쓰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향약을 써서 병을 고치는 것이 분명 힘이 덜 들고 효험이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향약 재생 집성방의 완성이 백성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가. 이 글은 정종 1년인 1399년 6월에 집필한 것으로 의학에 대한 그의 의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중국식 처방과 약재 사용을 지양하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와 우리나라 사람을 치료했던 검증된 치료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체적으로 의학을 발전시켜온 내적 요인으로는 우리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주체적 의학 정립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을 들 수 있으며 외적 요인으로는 고급 의료기술과 약재를 공급받던 송나라와 국교를 단절하면서 의학의 자립을 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들 수 있다. 특히 구하기 어렵고 비싼 외국산 약재의 수입을 지양하고 구하기 쉬운 국내 약재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주체적 의학 성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논리로 작용하였다. 당시의 의료 수준이 고위 관원들조차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도였으니 일반 서민들이 질병에 걸리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 글의 주된 논지인 우리의 약방문을 사용할 것, 우리 땅에서 채취되는 약을 사용할 것, 한 가지 병에 한 가지 약을 사용할 것은 이 땅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가 아니면 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조선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당시 조선은 의료 정책으로 널리 구할 수 있는 토종 약재를 쓸 것을 권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권근도 이에 적극 부응하였다. 마음만은 봉사가 아니라네. 눈병. 문헌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권근이 알았던 주요 질병은 눈병, 귀병, 결석 등이었다.
그 중에서 눈병은 권근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앓았던 질환이다.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이 앓았던 눈병의 대부분이 노년에 앓은 백내장이었던 것과 달리 그의 눈병은 전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년기에 눈병을 심하게 앓으면서도 기백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진취적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안질에 대한 두 편의 시를 지어 이두점에게 붙이다. 간에 병이 든 줄도 모르고 아직 눈 밝은 것만 자랑했는데 어느새 내 눈 속에 갑자기 앞을 가리는 꽃이 피었네. 시야가 늘 어른거려도 금비로 긁어내지도 못해. 바람을 맞으면 눈물부터 나고 사물을 보면 동자가 숨어드네. 어찌 눈에 결을 뿌려서일까? 아마도 오색 때문에 봉사가 된 것이리라. 자하처럼 무리와는 떨어졌지만 방맹처럼 세상을 피하지는 않았네. 아름다운 문장도 지을 수 없으니 언제나 오장육부가 깨끗해지려나. 깊은 못에 서면 두려움에 부끄럽고 물가로 내려가면 노랫소리 두렵다. 외롭게 지내니 잠잘 줄만 알고 눈이 어두우니 하는 일이 없다네. 부러워라. 그대는 넓고 환한 방에 편안히 앉아 찬찬히 책을 읽겠지. 위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다. 근일에 이두점이 눈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기에 내가 농담 삼아 눈이 어두우면 눈을 감고 두타를 배울 일이지 왜 약을 쓰는가 라고 하였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내가 이 병에 걸려 아파 견딜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 이두점에게 주어 지난날의 농담을 사과하고 동시에 병을 조심하지 못하고 말실수한 것을 자책한다. 선인들이 지인이 병이 났을 때 진심 어린 위로를 하기도 하지만 병자가 긴장을 풀고 웃을 수 있도록 농담을 건네기도 하였다. 권근은 이두점이 눈병 치료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타를 배우라고 농담을 하였다. 두타란 불가에서 번뇌를 제거하고 청정하게 불도를 닦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며칠 뒤에 권근 자신이 눈병에 걸리게 되었다. 몹시도 아프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한 말로 보아 그 정도가 잠옷 심각했던 것 같다. 권근은 그제야 동병상련으로 이두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병을 조심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한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하였다. 그는 눈병의 뿌리가 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밝은 줄로만 알고 자랑하였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있다. 한의학에서 눈이 나빠지는 것은 간에 병이 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권근은 눈에 어룽어룽한 꽃이 얼비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삼국시대의 조조가 눈병이 나자 명의화타는 금비를 가지고 눈의 막을 긁어내는 수술을 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금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금비술은 일가에서 전수된 방법일 뿐이니 함부로 시술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답답한 마음에 금비술 시술이라도 받았으면 했겠지만 권근이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시술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바람을 맞으면 눈물을 흘리고 사물을 보아도 초점이 맞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는 권근이 심한 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문학적 소양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눈의 별명인 아도나 은혜라는 시어 사용을 통해 반복을 피하고 눈과 관련된 고사들을 다채롭게 사용하였다. 어찌 눈에 결을 뿌려서일까라고 한 말은 장자 천운에서 공자가 노자를 보고 인의에 대하여 말하자 노자는 눈에 결을 뿌리면 천지와 사방이 뒤바뀐다라고 한 문장을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오색 때문에 봉사가 된 것이리라 라고 한 말은 노자의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먹게 만든다라고 한 문장을 차용한 것이다. 또 자하처럼 무리와는 떨어졌지만이라고 한 말은 예기 단궁에서 차용한 말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아들을 잃고 몹시 슬퍼하다가 결국 눈이 멀어버렸는데 증자가 그를 찾아가 조문하자 자하가 울면서 하늘도 참 무심하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하였다. 이에 증자는 화를 내면서 그의 잘못을 하나하나 말하였다. 그러자 자하가 상장을 던지고는 절하면서 사과하기를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이는 내가 오랫동안 친구들과 헤어져 외로이 있었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권근은 학문과 도덕을 같이 연마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과실을 잘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 그러면서 후한 때의 은사인 방맹과 같이 일부러 세상을 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그는 세설신어 배조에서 실명으로 사람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 비유한 말을 인용하면서 불안한 심정을 표출하였다. 진나라 때 화녀는 고개지와 함께 은중감을 찾아가 이야기하다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때 은중감의 참곤 하나가 좌중에 있다가 말하였다. 봉사가 눈먼 말을 타고 한밤중에 깊은 못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은중감이 말하였다. 쯧쯧, 이 말은 사람을 몹시 두렵게 만드는구나. 은중감이 애꾸였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눈병을 앓는 권근에게 위의 이야기가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다. 그는 또 초사의 구절을 이용하여 실명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후계자인 순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순임금이 창호산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를 찾아가다가 소산강에 가로막히자 울면서 이 물에 빠져 죽었다. 구런도 임금이 자신의 간언을 따르지 않자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면서 초사를 지었는데 그 노랫말 중에 황제의 딸이 북쪽 물가에 빠지니 아름다운 그 모습 아련히 나를 슬프게 하네 라고 한 것이 있다. 권근은 실명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두 가지 고사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푹푹 찌는 습한 더위가 걱정인데 눈앞이 흐릿해 선명하게 안 보이네. 눈을 감고 잠만 자니 정신이 어둡고 구차한 생 부끄러워 아무 말 할 수 없네. 한창 때 나이라 건강을 자신했으니 어찌 알았으랴 병이 벌써 자란 걸. 기와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여 눈동자도 보호하지 못하였구나. 좌씨는 화를 어찌 극복하였나. 장공도 마음만은 멀지 않았다네. 눈동자 흐릿하여 몹시 부끄럽지만 싹트는 선의 단서를 확충해야지. 찾아오는 친구를 만나보고서 천하의 맑은 소식 전해 듣기를. 언젠가 햇빛을 쳐다볼 날 있으리니 구리쟁반 소리 듣고 해라 하진 않으리라. 약물이야 먼저 마련해야 하겠지만 재물은 꼭 불리지 않아도 되리. 부럽게도 그대는 청안과 배간으로 세상과 사람을 똑똑하게 보는구려. 안질에 대한 두 편의 시를 지어 이두점에게 붙이다의 둘째 수인데 권근의 강인하고 진취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다른 전염병이 그러하듯이 눈병도 여름에 쉽게 전염된다. 그는 무더운 여름날에 눈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 고통이 더 심하였다.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냥 잠을 자는 것뿐이었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지내노라니 삶이 구차하게만 느껴졌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병에 걸린 것 같아 후회스러웠다. 또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라고 건강을 자신하면서 몸속에 병의 뿌리가 진작부터 자리 잡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음을 자책했다. 그는 맹자 진심에 거처가 사람의 길을 옮겨 놓으며
수양이 체질을 바꿔놓는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수양을 게을리하고 생활 환경을 주의하지 않았기에 병에 걸렸다고 반성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을 성리학적 수양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는 맹인과 관련된 2개의 고사를 시어로 인용하였는데 좌씨는 좌구명으로 눈이 멀고서도 국어를 지은 인물이다. 장공은 당나라의 시인 장적을 가리킨다. 그는 늙음하게 눈이 어두웠는데 그의 친구가 정동절도사로 나가자 한유를 시켜 편지를 대신 쓰게 했다고 한다. 그는 편지에서 그대는 인재를 선발할 적에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따져야 하고 맹인인지 맹인이 아닌지는 따지지 말아야 한다. 지금 마음이 맹인인 자들은 모두 시비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나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눈만 멀었을 뿐 마음은 멀지 않아 시비를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였다. 권근은 맹인이 되어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불후의 업적을 남긴 이의 이야기와 육신의 눈보다 마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는 한편 육체보다 중요한 마음을 수양하는 데에 힘쓰리라 다짐하였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질병에 걸린 고통을 내면 수양을 통해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권근은 맹자가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에 정기가 없다라고 한 말과 사람에게는 선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마음이 있으니 이 4가지 단서를 잘 확충하여야 한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인격을 완성해 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는 권근뿐 아니라 조선 성리학자들이 질병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고통을 극복해내는 정신적 강인함은 사회와 역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권근은 또 송나라의 문학가인 소식의 이류라는 작품에 실린 구리쟁반 고사를 떠올리며 영 눈이 멀어 사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구리쟁반 고사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태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눈이 있는 사람에게 태양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자 태양은 마치 구리쟁반처럼 생겼다오라고 말하고는 구리쟁반을 두드려 그 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그 후에 맹인이 종소리를 듣자 이것이 태양이로구나라고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또 완적이 속된 선비를 보면 대간으로 대하고 마음 맞는 선비를 보면 청안으로 대했던 것처럼 세상과 사람의 본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참다운 눈을 갖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30세 권근은 눈병을 앓으면서 육체의 눈보다 마음의 눈이 중요하며 사물의 외양보다는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아내와 자식이라도 외국 사람과 같네. 귓병. 권근은 노년에 귓병을 심하게 앓아 청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기 작품에는 귓병의 증상과 진행 과정, 그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의 변화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신체가 일시적으로 아픈 것과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는 눈병과 같은 일시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지만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부터는 매우 좌절하였고 이런 지경에 이른 자신을 몹시 책망하였다. 청력을 잃다. 이순을 앞두고 도리어 듣지 못하게 되니 개구리 울음소리 허공에 가득 찬 것 같네. 사람 말 들을 때는 움직이는 입술만 보고 손님이 와도 의사소통이 안 돼 한스럽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입 벌려 웃나니 소리를 분별하려 해도 아무런 보람이 없네. 괴이하여라. 병 앓는 중에 귀가 더욱 잘 들려 상 앞의 개미 소리가 소 울음처럼 크게 들리네. 위 시에서 권근은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귀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착잡한 내용과는 달리 이순을 앞두고
도리어 듣지 못하게 되니라는 표현이 매우 재미있다. 이순이란 공자가 나는 나이 60에 귀가 순해졌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주자가 쓴 주석에 따르면 소리가 들리면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 어긋나거나 막힘이 없고 알미 지극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렇듯 성인은 들리는 대로 깨달음을 얻었던 60세에 권근 자신은 도리어 청각장애인이 된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개구리가 와글거리며 울어대는 소리가 온 천하에 가득 차 있는 듯하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입술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말을 해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 좋은 소리를 하는지 나쁜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입을 해 벌리고 웃기만 한다고 괴로워하였다. 그는 대화는 고사하고 소리를 분별해 보려 애써 보았지만 그조차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나라 은중감의 아버지 은사가 귀병을 앓았는데 침대 밑에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를 듣고 소들이 싸우는 소리로 착각했다고 한 고사를 들며 병을 앓는 와중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였다. 스스로 위로하다. 글로 쓰지 않고는 말로 소통이 어려우니 아내와 자식이라도 외국 사람과 같네. 외롭게 병이 든 몸은 나달인 양 보잘것없고 기나긴 근심은 천갈래로 어지럽기만 하네. 지천명의 나이 넘었건만 어찌 천명을 알며 관료의 지위에 있지만 어찌 관료라고 하랴. 귀로 듣지 못하게 됨은 하늘이 내린 벌이니 벼슬과 녹봉을 편안히 여길 수 있겠나. 귀가 나빠졌기에 의사소통은 글로 써서 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하는 말도 오랑캐 말이나 다름없어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탄식하였다. 병든 몸에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 외롭기만 하고 근심은 여러 갈래로 늘어나 끝이 없다. 권근은 지천명의 나이를 넘겼는데도 아직도 천명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예기 내측에서 50세에 대부에 임명되어 정사를 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정작 자신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노라면서 지식인으로서 정치가로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려 귀가 나빠진 것이라고까지 자책한다. 그는 또 자신의 몸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높은 지위를 누리고 후한 녹봉을 받는다고 해도 편치 않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다. 권근은 청각을 상실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 등 중대 질환에 걸린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분노하거나 병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다가 여러 단계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거쳐 병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더러는 병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과도하게 스스로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권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병을 받아들여 갔을 것이다. 모진 고통을 견디기 힘듭니다. 임질. 권근의 병력에서 특이한 것은 말년에 임질을 앓았다는 사실이다. 그가 임질을 앓았다는 기록은 왕에게 올리는 예문관 대제학으로 기복함에 대하여 사면을 청하는 차자에 나타나 있다. 기복이란 초상을 당해 휴직 중인 관리에게 복직하여 직무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 글은 권근이 58세 때에 태종에게 올린 것인데 그는 이 즈음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 글에는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강한 우려가 나타나 있다. 또 시는 수많은 병이 몸을 얽어매서 쇠약하며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어둡습니다. 게다가 임질이 더욱 극심하여 끊임없이 계속되고 소변을 보는 것이 불규칙하여 모진 고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신이 비록 슬픔을 잊고 은총을 입어 벼슬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든 몸으로 어찌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편히 쉬면서 휴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걱정이니 힘들게 벼슬살이를 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신은 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기복하여 장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오늘날 상중임을 빙자하여 구차히 왕명을 사양함으로써 명예를 구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신은 질병이 위독해 난감하여 몸을 편안히 하고 병을 치료하여 위태로운 목숨을 연장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슬픔을 살피시고 병에 걸린 신을 가련히 여기시어 장명을 거두어 상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한가로이 거처하면서 병을 조리하여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을 마친 뒤에는 나라를 위하여 몸과 목숨을 바칠 것이며 은명을 주시면 감히 사절하지 않고 성은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부친의 상을 치르는 중에 기복의 명을 받았다. 조선시대의 기복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었는데 예조에서 해당자와 사유를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윤허가 승정원을 통해 내려오면 간원을 맡아보던 사헌부, 사관원의 관원에게 가부를 물었다. 그리고 적격자라는 회답이 있어야 해당자에게 복직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 기복될 만큼 권근은 당시 조정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지만 임질이 심해 도저히 복직할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임질은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아프고 소변을 보고 싶어도 나오지 않거나 방금 소변을 보았는데 바로 또 마려운 것 등 배뇨가 잘 되지 않고 통증이 있는 재반 증상을 아우르는 질환이다. 고통이 극심한 임질은 죽음에 임박한 권근을 괴롭혔다. 그는 왕이 특별히 부르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였다. 젊은 시절의 권근은 심각한 병 앞에서도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발전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죽음을 목전에 둔 그는 질병이 자신의 생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가로이 거처하며 오직 병을 조리해 목숨을 연장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오며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출한 성리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권근은 의학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였다. 관료로서 향약으로 표현되는 조선의 주체적 의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환자로서 더더욱 의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30세에 눈병에 감염되었는데 실명의 공포를 경험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토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병의 원인을 성리학적 관점에서 궁구하고 육신의 눈이 갖는 한계에 대해 사유하며 병을 한 단계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았다. 노년에 이르러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매우 큰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리하여 젊은 시절의 안지를 대하던 여유로움과 호기가 이 시기에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귀가 나빠져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지 괴로워하였고 결국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깊이 책망하였다. 그런데 거기다 임질까지 걸려 죽음을 우려하는 지경이 되고 만다. 하지만 그는 성리학자이자 관료로서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밤에 앉아 조용한 밤에 병풍에 기대서 조니 병 끝에 근력이 지쳤기 때문이네. 차 내오라 하여 마른 속 적시고 시구를 찾으며 흰 수염을 비튼다. 늙어서 쓸모없는 줄 알고 있지만 품은 생각 부질없이 떠올려 보니 부끄럽게도 기록할 공적도 없이 높은 지위 오르는 은혜를 입었네. 바야흐로 성군 시대 태평 시절인데
내 생애는 이미 늙고 쇠하였다오. 계고에 힘이 있다는 칭찬 과하니 시대 구제할 생각이 어이 있으리. 병은 좋은 약 찾지 못하였고 시는 좋은 시여 얻기 어려웠네.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지새니 신락 같은 목숨만 겨우 붙어 있다네. 병마에 시달리던 노년의 권근이 한밤에 잠 못 이루며 맥없이 병풍에 기대고 앉아 일생을 반추하고 있다. 그는 버티고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손상된 상태에서도 관료로서 보낸 지난날을 회상하며 부끄러워한다. 계고의 힘은 옛날의 일을 잘 고찰하여 현실에 적절히 대처하는 힘으로 문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런 힘을 지녔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자신에게 과연 시대를 구제할 뜻이 있었는지를 반문해 본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능력이나 업적은 변변치 못한데 지나친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최고의 의학서적에 서문을 붙인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을 만나지 못했다고 여겼고 조선 최초의 문형으로 일국의 문안을 장악했지만 스스로는 좋은 시구를 만들어내지도 못했다고 여겼다. 그리고 관료로서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지도 못했다고 자책하였다. 병풍에 노쇠한 몸을 기대고 앉아 밤을 지새우면서도 통렬하게 자신을 책망하는 노학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